안녕하세요. 성균관의 교육원장 최영갑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학교, 즉 향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형태로 연령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즉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향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서당은 사립학교죠. 그리고 이 향교는 국립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15세에서 약 18세 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이 향교가 언제 생겼냐?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가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많이 향교가 국가에서 이제 설립하도록 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제 이 향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시대에 98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 도, 광역시 이런 형태들이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큰 도시를 목이라고 그래요. 목. 12목, 12개의 이제 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향교들이 무조건 설치됐다. 그리고 이 충주, 이 충청도 지역에도 역시 두 군데가 12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때 같이 설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향교가 국립 중고등학교 형태라고 한다면 국립대학은 이제 성균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를 보고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데 1차 시험을 지방에서 보고 그리고 본 시험을 성균관에서 보고 여기서 최종 합격을 하면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가 국립학교의 역할을 했다면,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543년에 주세붕 선생께서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영주시에 가면 소수서원이 있어요. 이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서원과 향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몇 개의 향교가 있었을까요? 예, 남한, 북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칭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하나의 땅이었죠. 이 전체에 약 330개, 그 정도의 이제 향교가 있었고, 지금은 234개가 남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향교는 전국에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12목과 같이 도청소지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있는 향교는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넓고 그리고 건물도 조금 큼지막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시나 읍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규모에 맞게 인구가 적기 때문에 향교 규모도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향교를 크기에 따라서 대, 중, 소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대, 중, 소 구별에 따라서 학생 수도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모셔져 있는 성현의 숫자도 결정이 됩니다.
이 향교라고 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향교의 구조는 두 가지 큰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대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이 모셔져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18명의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들도 모셔져 있죠. 이게 이제 제향공간, 요즘 말로 하면 제사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공간은 명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에 일륜륜자를 쓰는데 일륜을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요즘 여러분들의 교실에 해당하는 공간이에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강학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학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이 두 개의 큰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공간인 대성전에는 우리가 소위 위패라고 하는 것들 있죠.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의 요즘에는 사진을 걸어놓는데 옛날에는 이 사진 대신 그분들의 이 이름이나 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뒤에 이름을 적어 놓는 걸 시호라고 하는데 이 시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분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학교에서는 그럼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영어도 배우고 수학, 국어 뭐 이런 것들 배우죠. 향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웠을까요? 그냥 뭐 책 읽는 것만 했을까요? 그럼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자, 이 서학이라고 하는 책은 물론 8세에서 15세 사이에 배우는 거였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가서 복습을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이 서학의 내용은 어찌 보면 사람이 평생 배워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뭐 흘리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또 방석에 앉을 때는 발로 걷어차지 말고 문 가운데에 앉지 말고 또 방에서도 한 중심에 앉지 마라. 어른들보다 빨리 걸어가지 마라.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익혀야 될 예의범절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옷 입는 법, 거동하고 행동하는 법, 말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이 가끔가다 버릇 없다, 예의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의 바른 그런 이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익혔던 사서와 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게 돼요. 이 사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 그리고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책을 사서라고 하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수신,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닦다 그러죠. 나 자신을 닦는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훌륭한 인품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고 그걸 가지고 내 가족, 집안, 그리고 나라, 그리고 온 인류 그게 이제 평천하죠. 온 세상, 천하를 온 세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잘 보시면 아시지만 정치가 결국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논어는 이제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주로 이제 공자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아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맹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아마 성선설 기억하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맹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용은 이 사서 가운데서도 보통 맨 마지막에 읽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왜 맨 마지막에 읽냐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읽기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시경, 시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서경, 옛날 왕들의 교훈적인 말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책이죠. 그 다음에 역경, 요즘 사람들은 뭐 점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 천지의 도리,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과학으로 밝히는 것들을 옛날에는 이런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이 중국의 공자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노나라의 기록을 남겨놓은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 설명들을 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서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효경 같은 또 책을 읽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사람들이 하죠. 효가 왜 해야 되는지, 효를 왜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책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께서 만든 삼강행실도, 뭐 오륜행실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만화 같은 그런 이제 책들이죠. 이 책은 사람들이 글을 보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화로 효행을 잘하는 사람들, 또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모아서 편찬해 놓은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역사책 같은 것들을 또 읽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책들은 조선시대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청주향교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제 향교죠.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이제 향교인데요. 특히 옛날에는 삼남의 으뜸가는 향교다 이렇게 이제 칭해졌어요. 그러니까 삼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을 말하는데 이 청주향교가 그렇게 유명해진 데는 왕들이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종대왕께서 1444년에 이쪽 초정약수터라고 들어보셨죠? 이쪽에 세종대왕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책에서 보셨듯이 세종대왕께서는 피부병이 조금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온천수를 찾아서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우리 청주향교의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학책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역사에 관련된 책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세조께서 1464년에 속리산에 가는 길에 이곳 청주향교를 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청주향교를 들려서 배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왕이 직접 향교에 가서 배향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청주향교는 삼남의 으뜸가는 그런 이제 향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곳은 목에 해당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학생 수가 70에서 9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이 작은 향교들은 한 20, 30명 정도의 학생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통 한 25명, 30명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수가 한 반에 60명 이상 되는 그런 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향교도 크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그만큼 달랐다고 합니다. 자, 이 향교에서는 학생을 가리키는 그 공부하는 장소라고 했죠. 공부하기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언제 제사를 지내냐면 봄과 가을에 석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석전을 통해서 성현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성현을 추모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1년에 봄과 가을에 걸쳐서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가시는 게 보통일 겁니다. 이곳 향교도 마찬가지예요. 초하루, 보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일하고 15일이죠. 이때는 향교에 나와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건 태울 분자에다가 향내라는 향기 향자예요. 향을 태운다. 지금은 우리가 향을 이렇게 모기향 같은 것처럼 만들어져서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향나무를 깎아서 향을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여기는 보름에 한 번씩 향을 태우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 2가지 기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 청주향교는 다양한 시설들이 다른 향교에 비해서 아주 잘 갖춰진 곳입니다. 와서 보시면 명륜당과 향교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아마 우리 청주향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쉽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청주향교에 오면 앞에는 홍살문이 있어요. 이 홍살문은 궁릉 뭐 이런데, 서원 이런데 여기가 입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성한 지역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홍살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향교에는 이와 같이 명륜당이 앞에 있고 대성전이 뒤에 있는 그런 형태와, 이와 반대로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에 있는 이 2가지 형태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사가 지었느냐 아니면 평지냐, 이 2가지로 보시면 돼요. 경사가 지어 있는 곳에서는 높은 곳에 어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현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높이 있고, 학생들은 낮은 곳 아래 명륜당에서 공부를 하는 곳,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그와 같이 명륜당이 앞에 대성전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평지는 어른들이 또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대성전이 앞에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뒤에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경사진 곳에 명륜당이 앞에 있는 것을 전학 후묘, 그래서 앞전자에 배우락자, 학생들이 외우는 곳, 뒤후자에 사당묘자, 뒤는 사당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칭을 합니다. 근데 평지는 어떻게 돼요? 전묘 후학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자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잘 들어오지 않을 텐데, 옛날에 어른들은 전학 후묘, 전묘 후학 그러면 향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전국에 234개 향교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명륜당, 뒤에 대성전, 또는 앞에 대성전, 뒤에 명륜당. 이 2개 이름은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서원은 이름이 달라요. 서원은 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당의 이름과 이 건물들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원은 그 지역의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 지역 출신들을 기리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가면 주로 율곡 선생, 충청도 지역에 가면 우암 송실 선생을 많이 이렇게 배양을 해놓는 게 서원의 특징이라면, 경상도로 가면 퇴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모셔놓는 곳이 많아요. 고향이 각각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교에는 크기에 따라서 배양된 인물이 다 동일하지만 서원으로 가면 배양 인물이 조금 다르다. 이 점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고, 서원이 한때 우리나라에 약 1000여 개 정도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1000여 개의 서원이 있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작은 시골까지 서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대원군이 47개만 남기고 다 회철해 버려서 사라졌는데, 지금은 또 다시 만들어져서 약 600여 개의 서원이 있고, 향교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향교가
저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에 있는 동해향교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향교예요. 그래서 234개. 외우기 쉽죠? 2, 3, 4. 네. 이 234개의 향교와 여전히 과거의 학교 기능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조금씩 가르칠 만한 그런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까운 청주향교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향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